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의 수단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한 인적 자원으로 불리고, 학교에서는 성적과 등급으로 평가받으며,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조차 사실은 내가 어떤 목적에 잘 맞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사회는 왜 인간을 도구로 보게 되는 걸까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수단화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을 숫자로 관리하고, 소비사회는 고객을 단순한 구매력으로 환원합니다. 심지어 친구 관계나 연애조차 이해득실의 계산으로 굴러가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고 하면서도 왜 사회는 결국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게 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끝없이 수단화한다면 결국 그 사회에서 진정한 존엄과 행복은 가능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칸트가 말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사상을 다시 꺼내보면서 왜 사회가 끊임없이 인간을 도구로 보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이제 칸트가 말한 인간 존엄의 철학적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정언명법입니다. 그는 도덕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의 행위가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칸트에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 다른 것에 종속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돈, 권력, 효율 같은 것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것들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며 어떤 경우에도 도구화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철학은 흥미로운 연결점을 가집니다. 사회심리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나- 그것 관계와 나-너 관계입니다. 나- 그것 관계는 상대를 수단, 즉 도구로 바라보는 관계이고, 나-너 관계는 상대를 고유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현대 사회가 인간을 자원이라 부르고 데이터를 소비자로 환원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나- 그것 관계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인간을 도구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고, 학교는 성과를 수치로 평가해야 하며, 국가는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체계 속에서 개인은 자연스럽게 도구로 배치됩니다. 결국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가치는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칸트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도구로만 취급되는 순간 그 사회는 도덕적 토대를 잃어버린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철학을 우리의 현실 속에 대입해 본다면 문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일상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사람은 자원이야. 성과를 못 내면 교체해야지.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도구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기계로 환원됩니다. 그 사람의 개성과 존엄,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회사의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학생들은 성적표에 줄 세워집니다. 교사는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시험 점수로 그들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학생은 미래 사회에 잘 쓰일 인력이라는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여지죠. 인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등급이라는 수단적 잣대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도구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 관계가 내가 힘들 때 들어줄 사람이니까로만 정의된다면 그것은 친구를 하나의 심리적 서비스 제공자로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연애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대상으로만 보는 순간 상대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사회에서는 인간이 데이터로 환원됩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사용자를 트래픽과 구매력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클릭수와 소비 지표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칸트가 경고했던 인간 도구화의 극단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며 대하고 있을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고 있을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직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보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를 단순히 협업 파트너가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하는 겁니다. 그의 성과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 말이죠. 둘째, 관계 속에서 무심히 던지는 말과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친구에게 너 없으면 심심해라는 말 대신 내가 있어서 고마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내가 외롭지 않아서 좋아라는 말보다 너라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언어의 변화가 곧 인간을 도구로 보지 않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셋째, 사회제도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학생을 점수로만 환원하지 않고 개별적인 성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은 직원을 단순히 생산성 수치가 아니라 창의성과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도 국민을 단순한 경제 지표나 통계 숫자가 아니라 존엄한 주체로 대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소비자로만 보지 않고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 댓글 하나를 달더라도 나의 분노를 풀기 위한 도구로 상대를 대하지 않고 그가 가진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이런 작은 변화가 누적될 때 인간을 도구로 보지 않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결국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말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구로만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나를 성과로만 평가한다면 나 또한 동료를 수단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를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면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버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도구로 보는 사회의 잔인한 순환입니다. 칸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이 문장은 거창한 철학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모두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목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나라는 존재가 쓸모가 아니라 의미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나부터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존엄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인간을 도구로 보는 시각은 현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었죠. 특정 집단은 태생적으로 다른 집단을 위해 봉사해야 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도구적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귀족과 농노, 성직자와 평민은 태어난 순간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상위 계급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이 목적이 아닌 누군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구조가 사회의 질서로 작동했던 것이죠.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아이들까지 하루 종일 기계 옆에 세워두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인간은 노동력이자 기계의 부속품처럼 다뤄졌습니다. 당시 사회가 인간을 바라본 방식은 오직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재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 팔로워를 많이 가진 사람, 매출을 높이는 사람만이 인정받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도구로만 여겨집니다. 이름은 인재지만 실제로는 잘 쓰일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칸트의 사상을 빌려 이 구조를 다시 본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을 도구화하는 과거의 틀 속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단지 형태가 달라졌을 뿐 인간을 수단으로만 보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깊은 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사회가 인간을 도구로 보는 시선이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를 향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신조차 도구로 여깁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만큼 쓸모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이 질문들은 겉보기에 자연스럽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 평가하는 사고입니다. 쓸모있는 나만 인정받고 쓸모없는 나는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단순히 효율이나 성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칸트가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나를 도구화하더라도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첫걸음입니다. 칸트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도구로만 대하는 사회는 결국 도덕적 기반을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을 도구화하는 사회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로 취급받는 인간은 결국 저항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는 갈등과 불안정에 휩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 자신조차 성과와 효율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 성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의 질,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인간을 도구로만 보지 않는 태도는 결국 내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이 질문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스스로와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